예,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이번 중동 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취임한 이후에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 총회, 아세안, 에이펙을 거쳐서 G20까지 올해 다자 정상회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또다시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교 관련 이슈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유례 없이 불참을 했고 네. 이례적으로 개막 첫날에 이제 정상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외교가에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비서구권 개발도상 국가를 총칭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이 G20 정상회담이 이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대표적인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사우스로 조금 관심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미중러 정상이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 갈등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분열 양상이 이 미중러 정상이 참여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이 이례적으로 첫날 이 공동선언문이 네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도 뭔가 평화 그리고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자유무역 기조를 회복하려는 어떤 그런 좀 시도가 돋보였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역시 이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한국의 외교적인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도 조금 확장시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재명 대통령 올해 정말 많은 외교 일정을 소화했는데 네네. 여기에도 참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남아공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2028년에는 우리가 G20도 의장국이 됐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네네. 의미까지도 좀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하여튼 임기 시작하자마자 G7에 가셨고 그리고 유엔 총회 그리고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에이펙 그리고 G20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개최가 된 G20 정상회의도 참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의장국을 수행했고 예.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우리가 이제 호스트 국가가 됐죠. 거기서 네.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2028년은 아마도 G20가 20년, 발족한 지 맞습니다.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장국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한국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담론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라든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익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다자 무대에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이 양자 관계를 갖다 또 잘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국이 다자주의에 있어서 역할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원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양자 관계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분야,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 그동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숨가쁘게 외교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있고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어쨌든 시진핑 주석 대신에 참석했던 리창 총리도 그렇고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다시 마주했는데 중일 갈등에 대한 부분 앞서 저희도 언급했는데 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이 관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그래도 개선 국면으로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 양국이 그런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국 모두 정체성이 매우 다른 국가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미국과 패권 경쟁, 전면적인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미국과 대한민국은 유일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 역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미동맹 위주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사이의 관계 개선에 어떤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중단이 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협력이 재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인적 문화 교류가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그래도 관계 개선 국면 모드로 진입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 일본과의 관계는 분명히 이 관계 회복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뭐 근본적으로 영토 문제라든지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중일 갈등 상황이 사실상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고 이게 지금 네. 장기화될 것이냐라고까지도 네네.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G20에서 일단 중국이랑 일본 만나지도 않았고 네네네.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까지 네네네.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이게 정말로 장기화 될 거라고까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장기화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양자 간의 문제를 국제 문제로까지 그러니까요. 좀 끌고 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게 뭐 영토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만에 관해서는 정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을 넘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이 엎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어떤 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초보적인 단계의 어떤 이 메커니즘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좀 중국이 분명히 일본을 수세적으로 좀 몰아가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엿보이고요. 특히 뭐 지금 일본은 우리도 이제 뭐 유엔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좀 수세적으로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핵 정책에 관해서 산불 정책도 개정을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정책 입장에 있어서도 좀 수세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이게 절대로 단기간에 끝날 그런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기화 가능성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65%입니다.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발언이 저는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자민당이 좀 어려웠어요. 뭐 각종 부패 스캔들 때문에 선거에서 3번 연속으로 졌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 유신회 극우 정당이죠. 연정을 맺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정말 가까스로 총리직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데 뭐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일본 국민 한 뭐 거의 90%가 지금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조금 국내 지지층,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용도로 이런 반중 감정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분쟁이 있을 때 네. 등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중국이랑 예. 무역 협상을 막 마친 상황에서 이런 분쟁에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이슈보다 무역 관계, 경제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중국과의 어떤 이 무역 협상을 막 타결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 외국의 뭐 물론 일본이 동맹국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과 일본의 어떤 분쟁에 끼어들어서 안 그래도 지금 뭐 국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잖아요. 뭐 앱스타인 파일을 갖다 공개해라고 지금 그런 그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죠. 이건 결의안도 아니고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 대법원에서 나올 것인데 그런 어떤 중요한 사안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 외교 안보 갈등에 끼어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는 어떤 평화 메이커, 피스 메이커로 조금 각인시키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쓸데없는 어떤 분쟁에, 그러니까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그 한국 오기 전에 일본을 들려가지고 뭐 미일 동맹에 이제 황금기라든지 이렇게 뭐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혀 뭐 끼어들지를 않고 일본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섭섭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한 부분인데 자신의 이 종전 구상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굉장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마련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시간이 뭐 러시아에 좀 유리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종전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일관성이 없고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푸틴은 굉장히 나무랐어요. 그러니까 푸틴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자기 SNS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피해 당사국이 이 공격한 국가를 침공하지 않는 이상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더 이상 기대가 없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 2군데를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제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또 한 2, 3주 지난 다음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제 지도를 던지면서 이 돈바스를 다 양보해라, 이제 이런 입장으로 또 선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게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서너 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이 종전안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제안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영토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안전 보장 문제, 어떠한 안전 보장을 갖다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거의 무장 해제 수준의 어떤,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 무력을 갖다가 군사력을 갖다 포기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해서 해결된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뭐 거의 뭐 지금 끝으로 내닫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조차도 미국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름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저는 금년 안에 이 종전안의 이 합의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